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부터 여러 주에서 미국 경제가 다시 오픈됐습니다. 안전과 경제 두 가지 이슈를 지켜보기도 하고 또 두 이슈를 놓고 크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애리조나와 미시건주는 스테이 앳 홈이나 비상사태를 오히려 연장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수백 명이 총을 들고 비상사태를 연장한 주지사에 반대하면서 주정부 청사에서 시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치 폐쇄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와 공화당 카운티의 정치인들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시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져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한 당파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오픈되기 시작하지만 감원된 직원이 직장에서 오라 해도 가지 않는 현상이 이어집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지원금 $600를 안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렌트비 내는 날입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데 랜드로드의 약 반도 맘앤팝 랜드로드여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는 전국적으로 아직도 크게 모자랍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에서 어렵게 들여온 테스트 기구를 연방정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27년 전 상원의원 시절 스텝이었던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결백하다면서 당시 불만을 접수한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호흡기 제조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요 클리닉 방문 때 마스크 쓰지 않은 게 정책 위반이라고 트윗한 기자에게는 벌을 줬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루머는 여전하고 북한이 밝히기 전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도 여전합니다. 72세의 한 남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대서양 단독 항해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건강과 경제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추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인구도 크고 땅도 넓고 또 뭐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여기에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비극이지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시마다 또 뭐 연방 정부도 약간 다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주, 어느 시에 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오픈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달 이상 stay at home, 뭐 shelter in place를 명령을 받고 집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못한다 하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당색 아무 상관없이 이제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백악관에서 이제 거리적인 안전한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고 주 정부는 뭐 알라바마, 조지아, 메인, 테네시 또 이제 스테이 앳 홈을 없애고 텍사스주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플로리다주도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할 텐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애리조나주처럼 약간 뭔가를 연장하는 주도 있고 그리고 또 미시건주처럼 미시건은 또 묘하게도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주의회는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시건의 이 주지사가 굉장히 뭐 공화당에서는 비난을 받고 민주당에서는 떠오르는 뭐 스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지사와 주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이제 비상사태를 더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해제가 된 거거든요. 하니까 공화당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결국은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켜서 지금 미시건은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총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경제 오픈해라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제일 먼저는 조지아주가 오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지아주를 쳐다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쳐다봤던 것처럼 미국 각 주의 주지사들은 조지아주를 보고 있는데 상태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쉘터 인 플레이스를 걷어냈고 대신에 6월 12일까지 나이 드신 분들, 아픈 사람들은 집에 계십시오 하는 것을 물론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강조를 했습니다. 너싱홈과 롱텀 케어도 6월 12일까지 정말 더 조심해 주세요 하는 메시지도 전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뭐 26,000명 이상이 되고 사망하신 분들도 1,100명 이상이 됐는데 하루 동안에 사망자가 37명이 나왔고 새로운 케이스가 227케이스 나왔습니다. 좀 전에 그 앤드류 코모 그 뉴욕 주지사도 이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뉴욕에서 아직도 새로운 확진자가 1,000명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그레그 아보트 주지사를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의 경우는 주지사가 그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것과 또 실제의 소매업소 내지는 뭐 대형 체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당, 영화관, 뭐 소매업소 다 문을 여는데 대신에 식당 같은 경우도 원래 100%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면 25%만 받아라. 테이블이 4개가 있다면 1개만 받아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맘앤팝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선 전기세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50% 정도는 손님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차라리 쉬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하고 오픈하지 않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요. 영화관은 하고 싶어도 큰 체인은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디즈니라든가 큰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개봉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영화관 잘 가지 않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소매업소들도 그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텍사스에서도 하루 사이에 50명이 숨졌고 케이스가 목요일인 어제 1,000케이스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플로리다주도 비치 같은 곳 오픈했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젠가요? 그제 83명이 사망을 했고 일리노이주도 공원, 골프장은 물론이고 소매업소도 오픈을 하고 하는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날을 기록을 했습니다. 140명이 숨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이오와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미국이 50개 주인데 그 가운데서 18개 주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포함해서요. 18개 주 플러스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20개 주는 평평합니다. 글쎄요. 캘리포니아주를 그 20개 주 정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나갔네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고요. 그러나 전국적인 그 매체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인구가 워낙 많은 주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좀 전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20개 주는 평평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주는 13개 주와 괌 정도거든요. 오히려 현재로서는 또 시일이 지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주가 줄어드는 주보다는 5개 주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5월에 오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의 중순 정도가 되면은 아마 거의 모든 주에서 피크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지금 줄어드는 주가 늘어나는 주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 현 상태와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료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왜 문제냐면 그런 것을 보고 정책 입안자나 보건
전문가들은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9월, 10월, 11월 내년까지도 쭉 그 계획을 전문가들이 세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경제가 오픈되면서 많은 한인분들도 지금 그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느끼고 결정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바로 내가 고용인으로서는 직장을 나갈 것인가 나가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정부들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직원으로서도 어려운 선택이죠.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는요, 모든 게 다 이해가 가는 게, 당장이지만, 뭐, 연방정부에서 $600씩 주는 거 일주일에 23주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합쳐보면은 내가 평소에 일하고 받던 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지 않겠어요? 뭐 최저임금이 $7 얼마다 하는 그런 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경제가 재오픈돼서 직장에 다시 나오세요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경제를 먼저 오픈하기를 원하는 주도 공화당 주지사고 그쪽 주에서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안 나온다고 해?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없애버려야지 되겠어? 아니면 실업수당 자체를 주정부, 연방정부 것 다 안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겠어? 그것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안 나가는 거지 감원된 게 아니잖아. 이게 어느 주의 주지사의 얘기였던가요? 오클라호마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해서 오클라호마가 최저임금이 $7 25센트군요. 연방과 뭐 같네요. 해서 업주에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업주가 종업원을 보고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업주에게 지금 그 수당 받는 게 더 많으니까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직원이 있다면 우리 연방정부에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은 딱 끊어버릴게요. 실업수당 주는 거. 여기까지 지금 나왔고요. 아이오와주도 지금 비슷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노조가 미국에서 이제 AFL 그 CIO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대표인 데먼스 그 실버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주들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하느냐, 일할 거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돈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돈도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건 분명하니까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 일 가운데서 더 안전하지 않은 일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된다던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던가 왜 커스터머 서비스 가운데서도 꼭 페이스 투 페이스로 커스터머 서비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그런 직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기본적인 봉급이 내가 받던 것보다도 많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지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노조에서 대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액수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직장에 나가면서 내 잡을 지키겠어. 연방 정부의 일주일에 $600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미시건주에서 그 시위가 무시무시하더군요. 주정부 청사인데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민주당의 주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늘 끝나는 것을 28일까지는 주의 비상사태를 연장을 하니까 그 주지사 가둬버려라. 힐러리 클린턴에게 감옥에 가둬라 했을 때에 락커업을 외쳤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자들을 쓰고 총도 작은 총도 아니에요. 아주 긴 장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미시건주에서 이게 의도가 나쁘지 않고 남에게 보이게 하면은
그 총을 가지고 의사당조차도 공공장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원의원이 트윗 올린 것 보니까 지금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 하는데, 뭐냐면 2층의 난간에서 총 든 사람들이 뭐 머리에 띠도 두르고 뭐 트럼프 대통령 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자도 쓰고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주에서도 그 주 정부의 정치인들과 주지사가 당이 다를 때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이 미시건의 그 주지사도 여자 주지사인데 굉장히 그 터프하죠. 이래? 이거 정치적인 시위 아니야? 총찬 시위대들 지금 다 미시건 그 United for Liberty, 또 American Patriot Rally라고 다 이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시위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같은 정치적인 시위를 한다면 계속 그 이 락다운을 풀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대강으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역자를 로프에 달아라, 이런 것도 했어요. 그게 이제 반역자 미시건 주지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서도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는 굉장히 그 강경하게 그 스테이 앳 홈을 그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그 적당한 시기가 되면 5월 달이 되면 주지사나 아니면 각 지역의 뭐 에리카 세리 LA 시장을 포함한 시정부의 최고 책임자나 부분적인 경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야지 되고요.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바이러스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런데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특히 이제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중간에 LA를 거쳐서 벤츄라 카운티까지 비치와 공원을 오픈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그 사진을 보고, 오렌지 카운티만 원래는 뭐 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비치 그냥 닫아라 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뭐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또 공화당 색이 무척 강했다가 2018년도에 민주당의 많은 의석을 빼앗긴 그런 그 지역입니다. 뭐 비치 이름 되면은 다 아시는 그런 곳에,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주지사의 명령에 불복한다고, 미시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지사의 그것에 불복한다고 지금 법원에 묻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것을 이제 그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신청을 오늘 아침에 냈겠죠. 이미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오렌지 카운티의 그 미셸 스틸박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주지사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 거리두기 안 하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 하는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사진 자체가 사진이 뭐 조작된 건 아니고요. 그건 정말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곳을 찍은 사진을 보고 그게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 말도 맞죠. 대부분 이상의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거리두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치가에 오랜만에 바람 쏘이러 나간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를 한다는 것이 참, 그게 100%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정도잖아요. 드링크도 마셔야지 되고, 뭐 아이들 그 선스크린도 발라줘야지 되고, 6피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식구끼리 감염되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 곁에 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명언을 남기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도 맞고 저도 맞는데, 어쨌든 지금 오렌지 카운티와 공화당 정치인들과 그 민주당에 뭐 꼭 이렇게 나눠서 안 됐습니다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화당은 경제도 가능하면 빨리 오픈하기를 바라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 중에서도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오픈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주지사는 이제 주지사를 보좌하는 사람들과 주지사로서의 판단이 있겠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데이터를 두고 그렇게 비치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있으면 이 감염이 2배, 3배, 4배 되고, 이것은 또다시 소용돌이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래서 미시건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굉장히 뭐 싸우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굿뉴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한 약 가운데서
어제 그 렘데시비르 이외에도 다른 약도 코로나 그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네 하는 것을 두고 조금 보는 상태고, 또 앤서니 파우치 태스크포스의 박사가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그 부분은 한국에서는 뭐 백신이 1월 달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보도하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1월 달에 가능할 수도 있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뜻이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본인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목표가 1월 달에 3억 명이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제조한다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태스크포스의 사람이 그거 안 되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능은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가능은 한데, 너무 좋지. 보장은 못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면을 읽으셔야지 되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약간 그 중요한 그 정치적인 문제 이런 곳으로 갔다가 다시 또 생활경제 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오늘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왜 말을 안 해 많이 얘기를 했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얘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뭐 유튜브나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고 계시고요. 텍사스, 휴스턴 아주 화창한 금요일 오전입니다. 로스앤젤레스도 화창한 금요일 오전입니다. 텍사스 하면 휴스턴 있고 뭐 우주 센터 있고 뭐 이러니까는 다다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단 그 우주의 그 우주선이 발사될 때 쏘였던 막 이런 기분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오픈이 됐는데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은 스몰 비즈니스는 그렇게 쉽게 그 오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닫을 수는 없으니까 다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미국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한 그 탑 뉴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그 예비선거 후보로 거의 확실하죠. 과연 27년 전인 1933년도에 본인의 그 스태블, 그 워싱턴 쪽의 스태블은 아니었고요. 상원의원 당시였죠.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의 스태블 복도에서 이렇게 벽에 붙이고 스커트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대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MSNBC의 스카보로 조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공화당의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었고 공화당이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말 못 참겠다 하면서 공화당 탈당하고 모닝조 진행하고 있는 출연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리자 뭐 브레진스키하고 같이 하잖아요. 브레진스키 앵커와 공동 진행이니까 여자의 문제니까 여자 앵커가 많이 물어보더군요. 한마디로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 1993년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7년 전에 이 성희롱이라는 것과 성폭행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 그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잘 들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응이 굉장히 진화되는 거예요. 미투 무브먼트가 길어지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여성이나 그 여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그 사람 해서 그들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적절한지 그게 맞는 것인지 진실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 뭐 사무실이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가, 본인은 한번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의 공문서 기록보관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상원 총무처에 내가 이제 그 공문서 그 기록보관소에
그 불만을 접수한 것이 있는지를 요청을 해놨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말한 건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절대라는 말을 never, never 2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진스키 그 여성 앵커가 그 여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무슨 그 뒤에 사연이나 뒷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게 이제 조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한 건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제는 낸시 펠로시가 조 바이든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본인이 직접 그것을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설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세련된 공화당은 별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좀 촌스럽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정치적으로 조금 그 세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과 대결을 해야지 될 사람은 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조사는 돼야 되겠지만 글쎄 조 바이든이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27개 케이스인가 그렇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 20개 케이스 이상이 법정에다 가지고 갔고 그중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케이스는 직접 그 대통령의 그 집사와 마찬가지였었던 10년 그 변호사 그 마이클 코엔이 돈을 주고 해결을 하고 그 얘기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고 기사를 어떤 매체에서는 그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매체에서는 기사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엔 그 여자하고 계약을 하고 아무데도 말 못하게 하고는 기사를 없애버렸죠. 이렇게 킬해버렸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헐리우드 그 테이프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투박하고 좀 세련되지 않은 그 공화당에서는 이 바이든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제 또 조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봐야지 되지만 그래서 크게 그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이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공문서 보관소 얘기까지 꺼냄으로 인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통령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는 그 인디아나주에 호흡기를 만드는 그 공장을 갔습니다. 인디아나주의 그 의원 정치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어요. 어제 마스크를 썼는데 그 이틀 전에 그 마요 클리닉에서 유일하게 본인만 계속 뭐 회의할 때도 병실을 방문해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마스크를 썼는데 뒤끝이 장렬하네요. 이 마스크 안 쓴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사실은 드러지 리포트라는 그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 매체에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요 클리닉을 방문한 것을 맨 위에 대문에 사진까지 아주 크게요. 얼마나 오래 걸어놨는지 몰라요. 뉴스가 바뀔 때가 됐는데도 바꾸지도 않고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던가요?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왜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제는 또 그 펜스 부통령의 와이프요, 캐런 그 펜스가 팍스에 출연을 해서 우리 남편이 그 마요 클리닉에 방문을 하고 방문을 다 끝낼 때까지 마스크를 쓰는 게 마요 클리닉의 규정이라는 것을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나는 테스트를 받았는데 음성 반응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다 고맙습니다. 격려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싶어서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와이프 캐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적어도 2명, 3명인데요. 3명의 기자가
트윗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스티브 허먼이라는 이 사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예요. 이것도 또 미국의 좋은 점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국무부에서 다 돈 주고 하는 그런 매체인데도 뭐 행정부에 대해서도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것도 많이 하거든요. 스티브 허먼 기자가 나 동행 취재했는데 캐런 펜스 그 부통령의 부인이 그런 거 부통령이 몰랐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통령의 사무실로부터 마요 클리닉에 갈 때 마스크 쓰는 것이 규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트윗을 했고요. 그리고 존 로버츠가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잖아요. 이 팍스의 출입 기자들도 이게 그 부통령의 와이프가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마요 클리닉의 정책과 다르다. 마요 클리닉 정책 자체가 환자, 스텝, 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지 되고 마요 클리닉 자체에서 트위터에 올렸죠. 이 그 펜스 부통령의 오피스에 우리가 분명히 그 같은 우리의 정책을 알렸다라고. 이게 팍스의 출입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고든 루볼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도 아니 그 부통령의 와이프가 부통령이 그 방문을 끝낼 때까지 마이크 쓰는 것을 규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 방문하는 내내 전부 다들 마이크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하루 전에 우리 통보했거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사람만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벌도 아마 취소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 기자단들이요. 함께 뭉쳐서 또 기자들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백악관 대 백악관의 기자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티브 허먼 기자가 부통령 사무실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앞으로는 에어포스 원에 부통령과 함께 탈 수 없다. 동행 취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에어포스 타고 그 부통령이 어디를 몇 시에 어떻게 방문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고 이 기자는 그 마요 클리닉에 그 일이 있고 나서 48시간 뒤에 이제 그 내용을 그 트위터에 올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 기자단과 부통령 오피스 간에 이런 벌 주는 거는 너무 그 부통령 오피스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고 지금 협상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메릴랜드 주의 주지사가 방위군을 딱 그 대동해서 한국에서 온 50만 개의 테스트 기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 그 루이지아나주의 자녀분 때문에 오셨는데 직장에 빨리 나가야지 되는데 손자 때문에 오셨군요. 언제가 될런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루이지아나주 알아보려고 하다가 잠시 뒤에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시간 좀 절약하고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암울하죠. 돈 걱정 없는 분들보다는 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고 오늘 렌트비 내는 날이기 때문에요. 렌트비가 주에 따라서 지금 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정말 큰일 났네요. 뒤에 기사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참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런데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기억을 한번 제가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들어올 때까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요 렌트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트비가 5월 1일 날 이 렌트비를 조금 지워졌네요. 그 뒤에가 싹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싹 지워졌어요. 참 황당하네요. 뭐 기억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두 섹션이 지금 지워진 건데 그래서 이제 주에 따라서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외워두면서 할 걸.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외워두지도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도 주별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각 지역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메릴랜드주를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쫓겨나는 것을 쫓겨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그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메릴랜드주뿐만이 아니라 뭐 콜로라도주라든가 여러 주들, 텍사스주는 아마 오늘이 끝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시는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월 달부터 돈을 하나도 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딸과 14살 된 딸과 그 푸드뱅크에서 아니 교회에서 도네이션한 그런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4천만 명 이상들이 그 렌트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렌트 들어서 사는 게 자기 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그 렌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렌트도 뭐 큰 그 융자기관이라든가 그 라이프 인슈런스가 렌트로 얻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아마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몇 유닛 아파트먼트도 뭐 20개, 30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 랜드로드도 그 랜드로드 업계에서는 맘앤팝 랜드로드잖아요. 그분들도 렌트비를 받아서 또 다른 랜드로드에게 내는 것이고 작은 유닛의 경우는 그분들도 그 렌트비를 받아서 생활비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뭐 몇 개월 한정적으로 사람들을 퇴거 명령을 못 내리게 하고 아예 어떤 주에서는 그 퇴거 명령을 내리는 법원 있잖아요. 그 법원의 그 활동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멈추게 해라. 이렇게 한 주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할 것을 아니까 이 사태가 끝나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내용 하죠 뭐. 메릴랜드주의 경우는 4월 며칠이죠? 18일이군요. 4월 18일에 이제 한국에서부터 50개의 테스트 기구가 왔습니다. 테스트 기구가 왔을 때 그 공항에 주지사와 주지사 와이프, 그 유미 호건, 레리 호건 그 부부가 공항까지 나가서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한 것을 그 환영하는 것처럼 한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실감이 가는 게 어제 이제 주지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인터뷰는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영국의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그 매체에도 많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폴트녹스에서 지키고 있답니다. 방위군 1,300명 그리고 또 뭐 예비로 800명까지 둬서요. 8시간씩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 레리 호건 주지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왜냐하면 3월 달에 매사추세츠주에서 N95 이 마스크를 100만 개가 넘게 어디서 주문을 해서 좋다 하고 받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세관국이 와서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공항에서부터 지킨다. 공항까지 한국에서 올 때는 대한항공 그 여객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 귀한 그 테스트 키트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면서 어제도 다시 한번 얘기하던데 연방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것이 왔을 때 아니 우리 연방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비싸게 왜 그렇게 비싸게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어 하는데 그랬더니 레리 호건 주지사가 아니 주지사에게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아서 했다니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루머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뭐 식품의약국에서 허가 못 받으면 미국에 못 들어오거든요. 통관을 못 하거든요. 세관을. 그런데 왜냐하면 그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규정 말하자면 장애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장애물을 철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테스트는 아직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들도 남아 있는데 뭐 기억으로 가야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용김 선생님께서 메릴랜드 주에서 살고 계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 미국에서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많은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는 지금 그 50만 개의 테스트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가 뭐 널싱홈 같은 데서 테스트 의무화한다던가 이런 것은 지금 해놨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사람이 당황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해서 대강 기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구글 닥스를 쓰고 있고요. 그것을 오프라인에서도 인터넷이 안 돼도 되도록 해놓고 다운로드를 또 해놓거든요. 그리고도 세 번째가 모르니까 카피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 지워진 거예요. 카피본도 중간에 지워지기 전까지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당황을 해서 다운로드를 그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해놨던 것을 그 순간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했었던 내용 가운데서 조금 부족했었던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4,550만 명이 일반 렌트 들어서 살고 있고요. 해서 개인 투자 랜드로드가 이제 주택 도시 개발국에 따르면 반 정도를 이렇게 렌탈 수입으로 하는 랜드로드요. 맘앤팝 그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수요일에 미국 민권연맹이 각 주의 관계자들에게 이거 퇴거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그 편지를 보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케이블 뉴스도 또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전날과 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나 잘 알고 있지만 뭐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있기는 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이제 여러 북한에 직접 특파원으로 가서 일했었던 사람들 등등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숨졌다, 뭐 심장마비다, 뇌사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저 열차 뭐가 원산에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많은 것을 하나도 부정도 긍정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 그리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던가 김정은 뭐 잘 지내길 바란다던가 하면은 금방 북한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물론 북한과 미국,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보다 거리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은 죽음인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해서 모른다. 한국은 다운플레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알고 있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탈북자도 많고 뭐 국가정보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도 북한과 잘 지내고 싶어 하고 긴장 완화를 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중국하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또다시 그 무역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나빠지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뭐 방위비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관계가 나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때의 그 소용돌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휘감기고 있을 때 72세 되신 분이 영국 분이세요. 그레이엄
워터스가 아니라 월터스라는 분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신 거예요. 스페니쉬 섬, 그란 카나리아에서부터 서인도 제도의 그 안티과까지 가는 그 항해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이 5번째 도전을 했고요. 3번을 혼자 목표가 기록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해서 결국은 수요일에 96일이네요.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아니라 90일간의 그 대서양을 3,000마일을 혼자 항해를 해서 이분이 그 성공을 하신 겁니다. 대서양 단독 항해, 대서양만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어떤 바다라도 홀로 항해의 72세는 그 기록이고요. 마지막에 그 6마일은 그 섬을 벗어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안전하게 그렇게 그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의 기분은 판타스틱이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신 해밍웨이가 다시 와서 뭔가를 바다에 관한 걸 써야 되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